놀랍게도 그런 기술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또 파괴시켜버렸어요.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스스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그다음에 문명 자체가 이미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정당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오늘 지식 큐레이터 전병근 선생님과 김영근 교수님과 함께 기술시대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술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왔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김영근 선생님 책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기술의 소비자이기도 하고 향유자이기도 하지만 또 노동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로부터요. 자연처럼 정말 기술이 저희 삶에 완전히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성찰이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나 컴퓨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의 경우에는 원래 해커 문화라는 게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굉장히 사실은 그 저항적이고 자유롭고 때로는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문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버블.com이라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던 이 세기 말 세기 초에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가 약간 변질된 거예요.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이렇게 공유, 소통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만들어 놨던 것들을 전부 이윤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이제 21세기 넘어오면서 일어났고 9.11이 터지면서 미국 사회가 테러리즘을 이렇게 식별해내는 안보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사실상 시민의 감시망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발전을 해오면서 약간의 그런 특수한 국면 속에서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이윤을 내고 하는지 감시할 수 없는 어떤 사각망이 펼쳐진 채로 지금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기술이 가져오는 편의, 이렇게 즐기고 하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대선 개입과 같은 일들이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기도 했다는 그런 여러 이제 혐의들 같은 것들이 있듯이 사실상 공적 감시망이 지금 충분히 설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 전체를 소셜 팩토리라고 해서 끌어다가 그걸 자료로 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지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기술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또 파괴시켜 버렸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로 들어가면 전부 끼리끼리 문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하다 보니까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언어 공간이 한 20년 사이에 동시에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민주주의의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가 감시국가라고 하면 근대 버뜩 떠오르는 게 이른바 파놉티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교도소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잘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가의 어떤 구조를 만든 게 파놉티쿰인데 근데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감시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잡혀간 줄도 모르는데 정작 우리가 감시의 대상으로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내줘 버린 걸로 나오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에는 그걸 만드는 쪽에서도 뭔가 해방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런 관련된 활동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도 보면 다 이제 공짜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공짜로 거기에 올릴 수 있고 누구나 거기서 거래나 뭐 공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거기에 사실 우리가 다 내주기 시작했죠. 요즘도 보면 어딘가에 온라인 세계에 진입을 하려고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면 뭔가 동의를 요구해요. 자세히 안 보죠. 근데 그 내용이 보면 감시의 대상이 돼주겠습니다라는 허락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의 권력의 지배 방식과 지금의 지배 방식의 중요한 특징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쪽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갇히게 되는 식으로 이제 그 이후에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술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우리의 데이터가 그들의 권력의 자원으로
사용된다는 구조에 지금 사실은 문제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게 전통적으로 권력의 견제 장치가 그 사회적인 기술이 민주주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그 어떻게 받아들이자 문제가 중요하게 돼버리니까 정작 투표는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소셜미디어죠.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권력의 지배 방식으로 사실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방식 자체도 이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변형된 어떤 형태로 지금 처해 있다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된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기술의 감시 안에서 이렇게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내주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뭐 안전과 치안과 건강이나 여러 부분들의 편의를 또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양날의 검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앞으로 이게 또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이 데이터에 기초해서 판단이나 아니면 선별이나 때로는 행정적인 조치나 심지어는 어떤 뭐 의학적 결정 이런 거 내리는 그 행위자가 지금은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단독 행위자가 아니고 수많은 인간들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도 연결돼 있는 거대 행위자인데 사실 우리는 그 하나의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알고리즘이 만약에 범죄 예방이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기초해서 당신들은 다 각자 입장에서 보니까 요거밖에 못 보지만 일국 데이터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직업은 필요 없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전체가 산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기술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스스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객관적이다, 우리는. 그리고 실제를 정말 잘 보기 때문에 수많은 판례들을 다 검토해서 오류 없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서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는 제기됐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통치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알고리즘이 통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알고리즘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 근데 알고리즘이 통치할 때는 그 통치의 정당성이 수학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정당성을 주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알고리즘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수학적으로 그만큼 정교한 계산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공산당이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공산당 알고리즘 통치를 시작한다면 인민 전체에 좋은 정책이니까 일단 따르라. 정확한 계산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술의 인간에 대한 역전이라고 할까? 그 우위성, 갑자기 21세기에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전까지 이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정치적 파워를 발휘한 기술은 저는 찾아보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간접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통치 자체를 기술이 해버리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이걸 인간의 합리성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토론이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알고리즘 계산의 합리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이 저는 우리 21세기에 던져졌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 리바이어던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태 문제나 혹은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권력의 문제가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견제의 대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할 때 권력은 필요했었던 거예요. 협력을 통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생존에 성공하고 번영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고대 국가가 됐든지 하나의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낫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게 권력이 모두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소수에 의해서 전횡이 되거나 남용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의 정치 질서가 거기에 대한 견제 형태로 쭉 나와서 결국은 근대 민주주의까지 이르잖아요. 그 대개 이제 권력이 작동할 때 보면 시대별로 신비화를 해왔죠.
뭐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그걸 정당화했다든가. 근대에 오게 되면 또 마치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투표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권력은 아주 중립적이고 선하다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역시도 계급적인 시각에서 보든 아니면 심지어 자유시장론에서 볼 때도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손은 허구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게 보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기술도 하나 이제 권력의 형태로 띠게 되면서 이제 신비화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기술이라는 것은 인류의 문명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식의 형태로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한 면에서는 보면 이 기술을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쓰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큰 흐름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모두를 위한 것이냐는 문제죠. AI 자체도 안에 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기존의 권력이나 이른바 자본이라든가 그런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질서 자체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린 리바이어든 같은 경우는 이걸 적절히 맞습니다. 예, 그 민주적인 장치를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했을 때에 권력은 단순히 없애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직면하고 있죠. 그다음에 문명 자체가 이미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정당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AI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차원까지 가 있다고 봐요. 복잡한 문제라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권력의 민주화, 그다음에 그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자체도 명실공히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전화를 시키느냐가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크 코겔버그 이제 벨기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지식인들과 미국 지식인들과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자기들 사회에서 민주주의 성숙 정도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유럽 지식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같은 걸 우리한테 적용할 때 혹은 미국에 적용할 때 과연 가능하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성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권력이라는 게 구성될 때도 보면 뭔가 하나 따로 떨어져 있어서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로 해요. 사실상은 모두가 사실은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I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림자 노동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데이터를 내준다든가 모든 기술이나 지식이나 지능이라는 것들이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회적이라는 거. 예, 그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관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누릴 수 있다는 걸 좀 새삼스럽게 저는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하고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클럽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거기에 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개인의 연대예요. 서로 간의 사회성. 사회가 복잡해지면 화해질수록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해서 알을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하고 인식이 뭔가 공유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의 어떤 조율이랄까? 그게 또 정치적으로도 이른바 대항 권력이라는 뭐 에스머글로가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래야 이제 기존의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거든요. 실제로 알렉시스 스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결사의 지식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모태 지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그걸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개인이 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를 늘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잘 살려고 할 때는 꼭 같이 뭔가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종일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술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사실은 다 끊겼어요. 다 기술이 개입해서 기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소통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소통이 단절이 마찬가지죠. 파편화돼 버렸죠. 이건 저는 이걸 어떻게 복원할 건가라면 결국은 인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눈치, 표정, 음성 들어가면서 인간의 감각을 말 그대로 커먼 센스를 복원할 때에 질서의 변화로까지 가는 어떤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좀 덧붙이자면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요구하는 기술이 뭘까, 과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 저렇게 놀라운 천재들이 저렇게 놀라운 걸 만들어내는데 왜 기온을 못 떨어뜨리지? 미세먼지 왜 못 막지? 정작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들은 왜 못 건드리지? 그 기술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기술이냐, 저게. 그런 거를 정말 기술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뭔가 그런 삶의 질을 바꿔준다면, 아, 저는 기술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기술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를 몰아주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파민 중독에 걸리기 쉬운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투하해서 우리도 힘들고, 아, 더 이상 이런 거 안 하고 좀 바깥에 나가서 좀 기술 없는 데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거꾸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만 우리를 굉장히 막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기술하는 분들에게 묻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문제를 풀어라. 당신들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돈 버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힘든 문제를 기술이 풀어줘라. 그럼 우리 기술을 정말 존중한다. 이게 저는 집합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사람들이 갖고 발휘할 수 있느냐,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는 그게 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술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는데 공감하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배와 관리라고 할까요? 기술이 지금 그런 어떤 권력의 도구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래 기술의 우리 용처인 돌봄이라는 거죠. 프로메테우스 신화에도 있지만 인간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결핍결여라는 거죠. 벌거숭이란 말이죠.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 기술은 그런 면에서 인간의 허약함이라든가 그런 거 돌보기 위한 원래 자리로 기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제어가 사회적으로 잘 작동해야 되고 결국 민주주의를 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술이 우리가 혼자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시대에 맞춰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서로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화의 기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카톡이라든가 이런 채팅 말고 저는 그 소통 자체가 이미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인간의 소통은 저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대화, 마치 소크라테스가 시장거리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에 대한 관심사를 나누면서 뭐가 옳은지를 분별해서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저는 그걸 우리가 방치했거나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 내지는 감각까지도 좀 잃어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는 거죠.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 그것부터 일단 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단절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우리가 의도치 않게 너무 연결돼 있다. 근데 이제 진짜 좋은 연결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연결이 지치잖아요. 피로하단 말이에요. 끝없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기 빨리고 말하자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담배를 끊듯이 어떤 연결들은 끊어야 된다. 끊고 자기의 삶의 어떤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그냥 다 연결된 채 시간이 흘러가도록 한다면, 아, 과연 그 삶이 좋은 삶일까? 라는 의구심이 너무 크게 있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신이 혼자 단절돼 있는 시간을.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는데 각자의 노하우를 만들고, 그게 성인이 되는 중요한 어떤 우리 시대의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대화와 단절이 둘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고독소에서 대화가 되는 게 우리가 이 기술 시대에 맞춰서 정말 실천해야 될 덕목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식 큐레이터 전병근 선생님과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김홍준 교수님과 함께 기술 시대의 의미와 또 성찰해야 될 부분, 또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깊이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